네, 먼저 정치권 분석부터 해드리죠. 오늘부터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막판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숙이고 비비는 자성과 화합의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숙이는 건 절을 했다는 거고요. 비비는 건 비빔밥을 먹었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 호남으로 향합니다. 이른바 반문정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 대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에서 세 확대에 나섭니다. 자,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선거를 앞둔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때 180석까지 기대했던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지도부가 점점 기대치를 낮추더니 이제는 130석 정도라는 예상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다짐송도 나오고요. 비빔밥도 먹고 있습니다. 화합을 약속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비빔밥을 비벼 먹습니다. 공천 파동을 사과하는 티켓을 들어올리기까지 합니다. 모두 여당 내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마련한 퍼포먼스입니다. 전날 대구 지역 후보들이 공천 파동을 반성하며 무릎을 꿇고 사죄의 큰절을 올린 데 이어 이른바 읍소 전략을 펼친 겁니다.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오는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론이 언급됐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고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에서도 수도권 고전으로 과반에 못 미치는 130석 전후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총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면엔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과 노년층의 위기감을 불어넣고 이들을 투표장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엄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이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자, 먼저 박태우 교수님, 지금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길래 저런 전략을 펼치는 걸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180석까지 보았다가 160석, 150석 내려오더니 이제는 127석 정도라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을 했대요.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일반 전화로 하다가 젊은 민심 40대까지 포함하는 휴대전화까지 일부 가미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심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127석 정도로 확보하겠다 이런 비상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공천 파동 또 옥새 파동 이런 걸 겪으면서 민심이 많이 이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V에 연일 전하는 모습 나오니까 전 무슨 구정인 줄 알았어요. 아직 우리가 구정 쓴 지 오래됐는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하는 퍼포먼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하면은 표심이 온다는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를 보니까 지난 16대 때는 총선이 57.2%였고 17대 때 60.6%, 18대 때 46%, 19대 때 54.2%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총선에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니까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사전투표 비율도 지방선거 때 보니까 3%에서 19% 재보궐선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지금 부동층의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유동층 역시 지금 24%에서 많게는 40%까지 나오고, 특히 수도권의 40대 화이트 칼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지금 방점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예, 읍소 전략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가 그렇게 이성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표 형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과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서로 여야가 서로를 비판해봐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쟁점이나 이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제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차이도 못 느끼는 것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뭐 어떤 그 정책의 차이도 뭐 약간 몇 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뭐 양적 완화니 경제 민주화니 이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저는 이른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특히 새누리당이 이 퍼포먼스에는 야당보다 능한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지난 19대 총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통적 지지자들의 그 이탈을 방지하는 그리고 그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치의 그 품격이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첨언을 할 게 여대 야소라는 것이 사실 18대 19대 이외에 민주화 이후에 13대 이후에는 계속 여소야대였어요. 예. 18대 19대 때만 이제 그 150석 이상이 나왔죠 여당이. 물론 나중에 이제 정계 개편으로 인해서 항상 여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새누리당의 엄살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도권이 122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출마한 곳이 105곳이나 되기 때문에 예. 이 표의 분산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표가 있다 하더라도 150석 미만으로 보는 건 저는 뭐 지나치게 좀 이렇게 전략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새누리당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이제 회초리 전략하고 이제 비빔밥 전략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시민 윤리 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그런 국민들하고 달리 좀 감정에 호소하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역주의에 이렇게 기대면은 표심의 이동이 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도 한나라당이 그 차떼기 전략 비난을 받을 때 저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또 2014년 7.3금 재보선 때도 회초리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마지막 투표일 4, 5일 앞두고 지금 저런 홍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비빔밥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저 비빔밥이야말로 좀 저 비빔밥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건 다 하더라도 예. 진짜 유권자들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돌아선 지지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광주를 전격 방문합니다. 자, 호남의 민심을 위로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놓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문 전 대표의 호남행은 호남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구수본 기자의 보도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문 전 대표는 대대적인 후보 지원 유세 대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호남 바닥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 일부에서 가지는 반친노, 반문재인 정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런 정서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면 국민의당의 호남 우세를 역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는 대권 행보를 위해서도 텃밭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한 김종인 대표는 광주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문 전 대표의 호남행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가셨던 것이 그게 전체 호남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남 일부 후보가 문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등 우호적인 민심도 있어 이번 방문이 총선 판세에 도움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 호남 방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결과에도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사실 야권의 현재로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로 잠재적 대선 후보 지지율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죠. 그런데 호남 방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상황도 좀 아이러니인데 그렇어요. 호남을 간다면 뭐 가시기로 했으니까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입장은 호남 가서 뭐 지원하고 유세한다기보다도 반문 정서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직접 듣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경청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컨셉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후보들 지지해달라 이런 쪽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야권 주자 후보 1위인데 대선 주자 네. 그 중에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가지 못한다, 호남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 호남 방문을 제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대표의 화면에서 보신 그런 이제 방송 토론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친노 반노 이 사이에서 이제 호남이 이제 홀대받았다라는 것하고 바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핵심 인사가 이 문재인 전 대표였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다음 정권 창출이 어렵다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그 호남에 가느냐 마느냐의 그 본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쨌든 정면 돌파하지 않거든요. 예.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방금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 이번에 와서 정면 돌파를 하되 그것이 과연 호남 민심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여전히 오히려 이른바 반문 정서라는 것을 더 확대시킬지 모르겠으나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반친노 정서나 반문 정서가 호남에서 생각보다 과대 포장돼서 확장돼서 보도되거나 알려진 것은 아닌가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호남이라는 지역의 그 전략적 투표라는 그 투표 행태로 볼 때 투표 행태가 그렇게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할 것인가도 저는 완벽하게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 오늘 내일 이제 그 호남 방문이 광주 이후에. 방문이 이번 이제 그 야당 호남에서의 판세를 저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호남 판세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방문 이후? 글쎄요. 물론 뭐 전남 여순과 일부 후보들이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광주 호남 민심의 중심인 광주는 며칠 전에 그 광주 북갑의 정준호 후보하고 임택 시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후보들이 원치 않는데 가장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원치 않는데 왜 오시는가? 투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원인을 보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부위 출신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호남의 그런 반감을 그동안에 완전히 잠재웠느냐?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도로 친문당이다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호남 민심이 돌아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아무튼 1위 아닙니까 지금 20% 정도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친노무현 세력, 범친노무현 세력이 우리 인구의 한 15% 정도 봅니다. 예. 이들은 적극 지지층이고 SNS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논을 계속 헐파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거하고 호남 민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거길 가서 호남 민심이 없이 어떻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850만 유권자 호남인들의 그런 지지가 없이 무슨 정치 전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지금 가시자마자 그제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무슨 고적대기 같은 거 깔고 맨날 절만 하고 있더구만요. 예. 문재인 후보도 좀 어차피 구정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예, 멍석을, 절부터 좀 하고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 않고 그럼 호남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하니까 손학규 전 고문을 상임 고문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손학규 고문 아직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선거 막판에 플러스 손학규가 도움이 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요. 손 전 고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쪽에 국민의당을 막론하고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들 사무실도 방문했고 또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메시지도 보내고 이러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요청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수도권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도권은 일단 기본적인 선거 구도가 야권이 표가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미세한 차이란 몰라도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이제 경합 지역은 말이에요. 예. 그런 지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호남입니다. 그럼 호남에 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겠느냐. 그거는 뭐 제가 손학규 전 대표라도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다가 손학규 전 대표의 기본적인 정치 지향은 통합이거든요. 예. 그 이전에 도지사 그만두고 탈당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당 중에서 어느 야권 한쪽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행보들은 사실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단정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측근을 지원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고문이 어제도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있는 그대로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보자는 걸 수 있는데 일단 호남에서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걸 수도권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동부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과연 수도권에서도 국민의당이 역전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지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현 기자의 보도 내용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동부벨트 표심 사냥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와 구리, 하남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집중 지원 유세를 벌이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읍소병에 걸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병이 도졌습니다. 다시 도와달랍니다. 다시 읍소합니다. 정치가 국민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국민의당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시작된 녹색바람이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선거 후반전에는 모든 당력을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심 호남세가 강한 서울 은평을과 관악갑 등 일부 전략 지역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역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그 골든크로스 시점으로 보고 저희가 주말에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의석 목표를 내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다른 정당들은 하나같이 권력만 쫓고 있다 보니 불평등이 날로 심화됐다며 정의당이 제3당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같은 경우 뭐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나름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후보들도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안철수 대표 빼면 누구라는 그 답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수도권 공략 이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게 좀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양당 기득권에 대한 기존 유권자,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그런 혐오감이 심하겠다. 이걸 지금 파고들면서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독자 노선을 걷고 결기를 보이면서 얻고 있는 성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122곳 중에서 한 27군데 중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보고도 오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한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50%가 나오면서 이건 아주 경이적인 현상. 이것이 수도권으로 상승하고 있다. 호남 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포기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7곳에서 15% 이상이 이렇게 득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동부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큰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국민의당의 태생적인 한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물이 안철수 후보 혼자서 수도권을 지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손학규 저 대표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손학규 대표님은 나중에 이제 대권 전략 차원에서 과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를 둬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뭐 제로섬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약진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선거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오늘 주말을 이제 금토일 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수도권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수도권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단지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의당 후보들이 15% 넘는 후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퍼센트 가지고는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게 소선거구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 다수제고 단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 소선거구제. 35% 정도는 네, 그래서 봐야죠. 15% 이상 가지고 어렵다고. 전 수도권에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 등 한두 명을 제외하고요. 지금 뭐 김소지 후보가 관악갑에서 선전하고 있고 정호준 후보가 지금 뭐 이제 서울 중성동을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승리로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는 아직 뭐 유보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바람이라는 건 완전히 그걸 거의 진짜 과거의 황색바람, 뭐 이제 평민당 황색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호남의 그 지지가 수도권에 좀 이렇게 약간 미풍이 나타나는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람이다라든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건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의당이 향후에도 말이죠. 이 호남에만 머무르면 별로 제3당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기계적 균형이나 취하고 만약에 물리적 균형을 취한다면 그것은 별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최근에 실시된 그 여론조사 공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몇 곳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역은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34.1% 그리고 더민주 진영 후보가 33.8%. 지금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 가능성 역시 39%, 41% 오차 범위내에서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로 보겠습니다. 종로는 이 뭐 지역 여론조사 실시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7%, 35.8%. 정세균 후보가 YTN 조사에서는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실시하는 곳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가 지역구를 옮긴 곳이죠. 인천 서구 을입니다. 자, 33.8%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가 34.1% 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허영 후보가 16.9%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 을은 야당 강세 지역인데 이곳에서 신동근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무입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38.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37.8% 이것도 여론조사 할 때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기관마다 다르고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44.4%, 41.4%. 검은색은 당선 가능성인데요.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유선과 무선 전화로 실시를 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몇 군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판세, 지금 이제 아마 주말이 제일 큰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주말까지의 판세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판에 이제 어떠한 변수가 나타나느냐가 이제 뭐 각 당이 제일 이제 고심하는 부분이죠. 특히 각 당 지도부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이 막말 변수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공약이 몇 개 좀 나온 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건 수도권 얘기와 이제 수도권 얘기긴 합니다만 호남 지역의 그 이제 삼성자동 전기 사업 이제 그걸 유치하겠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맥힐 것이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쭉 이 화면에 나왔던 지역들은 정말 현재 저 여론조사 저 6일 자정까지 한 것들만 공표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도저히 어느 후보의 우세를 점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막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그날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마지막 그 개표할 때까지 전혀 승패와 우열을 점치기가 어려울 지역인 게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곳은 이제 그 서울경제신문과 리얼미터 조사고요.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KBS하고 연합뉴스 자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고 화면만 보여드리고 말씀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253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10% 이내 접전 지역이 예. 지금 110곳으로 보이고요. 경합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초접전 5% 이내는 한 40곳으로 봅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보여준 지역이 상당히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선거가 60대의 표심, 지금 23.4%를 차지하는 60대 이상의 984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슈가 무제한 선거다. 지금 뭐 공약이 거의 실종된 이런 선거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는데 지금 뭐 선거 전에 국무회의가 한 번 있다고 그러는데 또 대통령이 지지층을 한 40% 끌고 가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또 변수도 있고요. 예. 또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있느냐, 또 깜짝 표심을 겨냥한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폐지한다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가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도 부정확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하지 못한 유동층 25%에서 40% 나온 유동층 그리고 2030 세대하고 60대 이세의 그 투표율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당락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접전이고 각 당에서 엄살을 부리고 뭐 낙관을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좀 불확실하다.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 결과라는 게 어떤 때 보면 아주 정말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여러 명이 합쳐지는 집단 지성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여당, 야당 전 세 정당이 다 똑같다고 봐요. 뭐 양비론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전망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